최근에 북한의 DMZ 도발과 남북 회담 그리고 중국의 경제 추락 등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자, 중국은 오늘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중국 언론들이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번에 중국의 전성절 기념식에 참가한다라는 발표에서 한 발도 더 나간 게 없다. 열병식은 참여는 아직도 미정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전성절 기념식과 열병식은 하나의 행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또 이 북한과의 사과나 재발 방지 명확한 말이 없이 북한의 유감은 북측은 남측 DMZ 남방 철책선에서 벌어진 지뢰 폭발 사고로 남측 병사가 다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뢰 폭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남측 병사가 다쳤다 이 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뢰를 심은 사람이 우리라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용어도 없습니다. 단지 남방 철책선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남측 병사가 다친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이나 정부 측에서는 충분한 사과다. 북한이 여태까지 4번에 걸쳐 표명했지만은 남측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직설적으로 사과를 문서에 담은 적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북한의 사과나 재발 방지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도 큰 것을 얻었다. 즉 북을 상대로 우리 주장대로 100% 얻을 수는 없다.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이만하면 북한이 안하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전날까지 사과나 재발 방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확성기를 끌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3일간 무박 4일 협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발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북측 또한 도발을 통해서 한국을 협상에 끌어넣고 최고위층은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또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자, 이제 민간 교류 부분을 하기로 했다라는 조항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발에 관한 문제를 사실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게 사과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넘겨버리고 북이 남북의 위기,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성의를 보였다라는 부분을 외국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당장은 북측과 남측 정권 모두가 각자 자기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하고 손해본 것이 없는 둘 다 이익을 본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대척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둘 다 이익을 보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북측은 대중국 관계, 대미국 관계, 또 대남 협상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들의 이 막혀있던 이 출구가 열려서 한마디로 앞으로도 세게 한번 도발하고 또 서로 간에 긴 전쟁 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을 제안하고 그래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간다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시도해도 되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요 뭐 수고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마치 잘 된 것처럼 지나치게 홍보하는 부분도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를 절반 넘기는 8월 25일
5년 중에서 딱 절반이 8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취임했고요. 2년 6개월 더하면 올해 8월 25일이 딱 절반입니다. 그날 새벽에 북측과의 회담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 추진력, 또 더 나아가서 야권과 중도층 성향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북 변수로 점수를 따기도 쉽지만은 읽기도 쉽습니다. 북한 정권의 의도는 우리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북한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발하고 싶을 때 도발하고, 자기들이 판을 깨고 싶을 때 깰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점, 장소, 방법, 주체는 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분히 협상 결과를 뒷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북측이 저렇게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함으로써 북측이 사과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애매하게 해버리고 끝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DMZ에서 어떻게 북한이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측도 한번 점검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 전성절 열병식에 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댓글에 보면요, 한 80%가 당연히 가야 된다. 중국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한국과 회담에 임했다. 중국 하면 경제인데 우리가 중국 경제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안 가고 백이냐. 결정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킹송 일변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고 과거에 6.25 때 싸웠다라는 그런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한국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불쾌할 겁니다. 일본은 아주 고소해하면서 미국에 장단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아베는 중국에 가기로 했다가 최근에 중국 가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식하고 관계없이요. 자, 중국 오늘도 상하이 지수가 10.63% 떨어졌습니다. 자, 일본 주가도 무너졌습니다. 한국 주가면 남북 회담의 결과 발표로 전쟁 위기가 해소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오늘 하루 일시적인 부분일 겁니다. 자, 전 세계가 중국의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을 곳은 미국 경제밖에 없다.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FRB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미국 쪽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요, 정말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자 군사 강국이자 북한이 유일하게 겁을 내는 나라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없었다면, 즉 한국 스스로의 군사력과 방위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 가버렸는지, 북한의 공기 부양정이 어디에 있는지, 북한의 대포가 어디로 갔는지, 특수요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으로 북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수도 서울을 지키고 우리 영토를 방어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만약에 미국이란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만 있고, 중국은 양쪽 보고 자제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이 우리를 선제 타격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국민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사직이나 이 패닉 현상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 우리요, 미국 보고 불과 한 10년 전에 전시작전권 이양하고 빠져라고 이야기했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핵 우산, 즉 미국이 전술 핵으로 한반도의 핵은 다 철수시켰지만 한국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해구산으로서 방어해 주겠다. 즉 B-52가 핵미사일을 싣고 출격을 해서 북측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그럼 공대지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핵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는 그런 핵 대 핵, 즉 이 전력을 상호 전력의 격차를 없애버림으로써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전력 격차를 북한이 핵으로서 또 우위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유력 신문들이 믿을 것은 미국 경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 지금 충분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려면 중국 경제 때문에 우리가 그간의 떡을 조금 봤다. 그럼 이제 중국 경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협받고 무너질 순간에 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 즉 중국이 비록 공산당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변에 있는 최대 강국, 경제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최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인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중국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대통령이 가야 되는 이유를 그걸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의 폭탄이 무너지면 한국에서 터질 것이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폭탄이 한국에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정말 심각하게 있는 현실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성절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정부에서 중국과 관련되는 이 경제적 공포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대책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거나 그걸 갖다가 최대한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다수가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지금 조금 흔들리지만 문제없다.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경제를 지금 펼치고 있는가를 알고나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정부요, 전성절 행사 끝날 때까지 경제적인 대책을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때까지 아마 중국의 주식시장이 몇 번 더 붕괴될 겁니다. 끝나면요, 이제 지불 준비율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낮춰서 통화를 더 푸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0.5% 지불 준비율 인하하면 110조가 풀린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시장 붕괴를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상하이 주가 지수가 3,000 밑으로 갔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식이 그냥 추락합니까? 중국의 제조업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져 가니까 그것이 주식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이미 중국 출신 주요 부호들은 중국 땅에서 부동산을 다 팔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요, 오늘 지하 경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즉, 그림자 은행 같은 지하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송금하고 그리고 이탈한 자금을 숨겨주는 그런 지하 금융이 단속되어야만이 그나마 빠져나가는 돈이 적을 거다. 주식시장 등에서 보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요, 지하 금융을 거의 방치해서 사실상으로 범중화권에 돈들이 저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 평창, 중국 자본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가 이것까지 단속하러 들어간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돈이 점점 다 셀 거다. 왜? 공식적인 시장에서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하기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빠져나가면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 투자하려고 일단 지하 금융으로 들어가서 해외 송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은
수억 명이 범중화권이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나 타이완까지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주요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본토의 자금에 일종의 세탁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다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커창 경제팀은 이제는 새로 신선하게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발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성절 기념식 행사에 재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 미뤘습니다. 자, 중국 하면 경제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사과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런 고정관념도 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대가는 훗날 우리 후손들이 다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차이나 쇼크가 오고 있고 미국이 9월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의 차이나 쇼크가 와서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인상하고 거기에 미국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아마 이 주식시장은 빠져나가고 한국의 금리도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1130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터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30조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 지난 2분기, 즉 4, 5, 6월 3개월 동안에 가계부채가 32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32조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폭증한 건데요. 이 폭증의 원인 중에는 무주택자가 전월세가 폭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들어가서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돈을 빌려주는 부분을 강하게 문을 닫고 단속을 하겠다고 나갔던 것은 결국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는 정확하게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요, 80년대 초반에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을 상대해서 전 세계를 상대해서 엄청난 수출과 경상수지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디다 못한 내이건 초반 때 미국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쌍둥이 적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미국이 당시에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너 우리 좀 도와야지 맨날 돈만 벌어갈 거냐. 실제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 즉 플라자 합의라는 내용을 통해 85년에 갑자기 엔화를 가치를 올려버립니다. 즉 엔화 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반으로 내려버리면서 대출을 갖다가 막 해줘가지고 쌓여있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에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중소기업이 52%에서 72%, 순식간에 20%의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괜찮은 기업들도 대출이 돈이 막 남아도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올라가고 있던 일본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9년에 이제 일본 은행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출을 갖다가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가게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는 잃어버린 20년, 이제 30년이죠.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85년 이후에 89년까지의 일본 경제가 걸었던, 즉 일본 경제가 어려워져 왔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한국의 은행이 이제 해줬던 대출을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빌려주는 것을 상당히 제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양상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주변 경제의 상황이라도 좀 좋으면 저 가계부채 문제를 무마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중국발 리스크가 한국의 정시나 제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들어와 있던 미국 자금들, 금융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를 시킬 겁니다. 자, 이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합쳐져서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처럼 안 좋은 현상을 낳을 때 한국 경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집사라고 세제 혜택을 주고 대출 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가 이제 와서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떡합니까? 경제팀 수장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가계부채 대책이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내려간 게 아니라 매물은 실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 아, 이제는 정부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그간의 국민들에게 경제 현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타성이 생기고 한마디로 정부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정책이 신호를 보내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중국 한번 보세요. 양도기금을 뭐 125조인가를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 즉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도 정시가 어제 내려버렸습니다.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중국 정부가 오죽 다급하면 이 기금까지 손을 대갖고 정시에 풀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신호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정부가 대출을 통제하니까 이건 너무 부동산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정부가 한 번쯤 중간에 브레이크 거는 거다. 또 좀 있다가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정시 불안하죠. 제조업 지수 불안하죠. 환율 불안하죠. 가계부채 불안하죠. 부동산 시장에 렌트하우스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상태인데 여기서 꺼져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유동성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칠 영향력들을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기업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폭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